조선 최고의 거상 임씨 가문에는 가문을 여닫는 열쇠 뭉치가 있습니다. 65의 노모 백술래가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온 가문의 심장이지요. 어느 날 노모 백술래는 돌연 선언합니다. 오늘 이 열쇠 새 주인을 정하겠다. 당연히 자신들의 차례라 믿었던 두 양반 아들. 하지만 노모의 손이 향한 곳은 비단 옷을 입은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쇠의 주인공은 바로 저기 있다. 마당 한 구석에 얹혀 살던 10살 어린이 도윤. 노모는 가문의 전 재산이 걸린 열쇠를 이 어린 핏덩이의 손에 던져버립니다.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가운데 10살 어린이 도윤은 탐욕스러운 어른들 틈에서 어떻게 가문을 지켜낼까요? 조선 최고의 신동, 그 위대한 장사꾼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연간, 전주천 물줄기가 넉넉하게 휘어 흐르는 전주 고을의 중심부에 임씨 가문의 대저택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택을 임씨 대가다지아라 불렀으니 외산문에서 안채까지의 거리만도 장정의 걸음으로 좋기 50보는 되었고 기와 지붕은 구름도 쉬어간다는 말이 나올 만큼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고을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이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은 가주제 아주가 아니라 안주인 백술래 노인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등줄기는 한 번도 굽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달구름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순찰하는 것이 노인의 습관이었고 마당을 쓸다 멈추지 않는 하인이 있으면 그 이름을 묵묵히 기억해 두었다가 한 달치 품삯에서 반드시 셈을 하였습니다. 노인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묵직한 쇳덩이가 달려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임씨 가문의 모든 곳간을 여닫는 열쇠 뭉치였습니다. 철렁, 철렁. 그 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식솔들은 저절로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임씨 가문이 전주에서 이름을 얻기까지는 백술래 노인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인은 시장 한 귀퉁이에서 고추장 한 단지를 팔던 작은 보부상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전주천 물목에서 흘러오는 물자들의 흐름을 익혔고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가문의 상단을 일구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장부를 들고 한양까지 올라가 각지의 상인들과 담판을 짓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 배짱과 눈썰미는 전주 고을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이룩한 이 풍요로운 가문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내가 달랐습니다. 노인의 큰아들 임태하는 나이 40에 가까우면서도 가문의 일에는 손을 놓은 채 매일 투전판을 전전하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대문을 들어서는 날이 맑은 정신으로 들어서는 날보다 많았고 이미 가문의 재산 일부를 몰래 팔아치워 도박 빚을 갚은 사실이 2번이나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노인이 알고 있었냐고요? 물론이었습니다. 알면서도 혈육의 정으로 눈을 감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차남 임태주는 형보다 교활하였습니다. 그는 가문의 장부를 맡아보는 척하면서 실은 몇 해에 걸쳐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문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10가만이라 적어야 할 곳에 9가만이라 적고 20냥이 들어와야 할 곳에 18냥이라 적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노인은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이 두 아들 외에 기댈 혈육이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노인의 깊은 근심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매일 아침 어머니 앞에 나와 공손히 문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봄이 오면 몸도 나른해지시니 이제부터는 곳간 살피는 일은 소자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시지요.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가문의 운영은 저희 형제에게 맡기시고 따뜻한 방 안에서 손자들이나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백술래 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잠시 아들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탐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들이 아직 노인의 눈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허리춤에 열쇠를 한 번 쓸어 만지며 시선을 마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열쇠를 아들들에게 넘기는 날이 이 가문이 무너지는 날임을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고민을 안고 백술래 노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문을 이을 진정한 주인은 어디 있는가? 피를 나누었다 하여 그 피가 반드시 가문을 지키는 것은 아님을 노인은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고 있던 노인의 시선이 어느 날 마당 한 구석에 어린 아이에게 가 닿았습니다. 임씨 가문의 먼 반계 혈족이었던 임도윤은 10살의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이 집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으로 장사를 떠났다가 병을 얻어 돌아오지 못하였고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봄에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씨 가문의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 맡겨진 도윤은 적자도 아니고 직계도 아닌 애매한 위치 때문에 마당 한켠의 좁은 방에서 노비들 사이에 섞여 지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치가 가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리임을 일찌감치 알아챘습니다. 어른들의 거창한 사랑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당에서는 보였습니다. 새벽에 실어 나르는 가마니가 몇 개인지, 장터에서 돌아온 마부가 어깨를 펴고 오는지 구부리고 오는지, 곡식 냄새가 달콤한지 눅눅한지. 도윤은 이 모든 것을 눈과 코와 귀로 기억하였습니다. 도윤이 다른 아이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숫자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글방에서 천자문을 외우라 하면 다른 아이들은 글자를 외웠지만 도윤은 그 글자들이 왜 그 순서로 배열되었는지를 먼저 궁금해하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다른 아이들은 먹을 것을 보았지만 도윤은 어느 물건 앞에 사람이 더 모이는지, 상인이 고개를 드는 시간과 숙이는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지를 헤아렸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백술래 노인이 마당을 거닐다가 뒤란의 담장 아래에 쪼그리고 앉은 도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이는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그것은 가문의 지난 한 달간 쌀 출납 내역이었습니다. 들어온 양과 나간 양, 그리고 남아야 할 양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창고 입구에서 가만히 이를 세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남아야 할 양과 실제로 있는 양 사이에 내가 표시해둔 이 차이는 무엇이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누군가 매달 7 가마니씩을 따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채로요. 노인의 손이 지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수치는 노인이 혼자서 석 달을 추적하여
겨우 잡아낸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10살 아이가 며칠 만에 해낸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둡고 작은 눈이었으나 그 안에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빛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백술래 노인은 도윤을 곁에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부를 보여주고 어떻게 있는지 물었고 상인들이 찾아오면 아이를 옆에 앉혀두었습니다. 도윤은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증조 할머니, 시장의 상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를 높일 때는 사실은 물건이 귀해져서 값이 오를 것임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웃으며 덤을 얹어줄 때는 곧 같은 물건이 넘쳐서 값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지킬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노인은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마당 한켠에 고아 아이 속에 있었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어느 늦가을 아침, 임씨 대가의 대청마루에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장남 임태아와 차남 임태준을 비롯하여 먼 고을에서 올라온 집안 어른들과 가문의 장부를 관리하는 사령, 곶간지기들까지 합류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저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누구 하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술래 노인이 안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대청마루 위의 상석에 바로 앉은 노인의 모습은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였습니다. 식솔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 임태하는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기대감을 애써 누르며 두 손을 모으고 섰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열쇠 뭉치가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넘어올 날. 그 열쇠만 쥐면 더 이상 투전판에서 몰래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차남 임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부 조작을 들키지 않으려 조마조마하며 살아온 세월이 드디어 끝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을 때 백술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것은 가문의 곳간을 맡길 주인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내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 더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임태아가 살짝 앞으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마당을 울렸습니다. 허나 내 자식이라 하여 피를 나눈 정으로 이 열쇠를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물은 감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 이 집안의 모든 금전과 곡식과 문서를 관할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시선을 마당 구석으로 돌렸습니다. 도윤아, 이리 오너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고아 아이, 마당 한켠에 얹혀 사는 먼 방개의 핏덩이가 쭈뼛쭈뼛 걸어 나왔습니다. 도윤은 낡은 무명 옷차림에 발도 맨발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어른들 앞에서 아이는 고개를 반쯤 숙이고 섰습니다. 백술래 노인은 허리춤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철렁철렁 소리를 내며 손바닥 위에 올려진 열쇠 뭉치. 노인은 그것을 도윤의 작고 여린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쾅 소리가 날 만큼 묵직하게 아이의 손이
아래로 쏠렸습니다. 오늘부터 임씨 가문의 모든 재산의 관리권은 이 아이 도윤이 맡는다. 누구든 이 아이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 엽전 한 푼도 꺼낼 수 없다. 순간 마당이 폭발하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10살 핏덩이에게 가문의 전 재산을 맡기라 하십니까? 이것이 노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무리 그리하셔도 이것은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어른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백술래 노인의 눈빛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항의하는 아들들을 천천히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아들들은 하나씩 소리를 죽였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피가 가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가문을 지킨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도윤은 묵직한 열쇠 뭉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란 속에서도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열쇠를 쥔 도윤은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어른들이 하룻밤새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는 대신 아이는 동이 트자마자 부엌에 나타나 아침상을 지켜보더니 곳간지기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내린 명령은 간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가문 안의 모든 지출은 제가 직접 서명한 전표가 있어야만 집행됩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곳간지기는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10살배기 아이의 서명이라니. 그러나 도윤의 눈빛은 10살이 아니었습니다. 곳간지기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의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임태하와 임태준 두 어른의 매달 지급되던 품위 유지비 일체를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꼬맹이가 있는 게냐 없는 게냐. 내가 이 집의 장남이다. 내 놈이 감히 나를 거지 취급하느냐. 할아버님 장부를 확인해 보니 할아버님의 명의로 지난 반년간 투전비 갚는 데 쓰인 금액이 쌀 50가마니 값에 해당합니다. 이 돈은 가문의 돈이 아니라 가문을 갉아먹는 돈입니다. 제가 이 열쇠를 쥔 이상 그 흐름은 오늘로 끊겠습니다. 임태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투전비지 장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이상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 장부를 들고 백술래 노인 앞에 나타나는 순간 자신에게 남은 체면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임태하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발을 구르며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차남 임태준은 더욱 난감하였습니다. 도윤은 이미 임태준이 지난 3년간 조작해온 장부의 불일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임태준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작은 할아버님, 저는 이 내용을 증조할머니께 올릴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머니께 드리는 보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씀하시면 저는 증거를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쫓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장부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다 듣고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그 빚의 총액을 적어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후로는 가문의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임태준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는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임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두 번째 조치는 집안 어른들을 더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가문의 창고 깊숙이 묵혀있던 썩은 나무 토막, 곰팡이, 핀 가죽 조각, 깨진 옹기들을 전부 꺼내 장터에 내다 팔라고 명하였습니다. 저 아이가 기어이 집안을 거덜내는구나. 쓰레기를 팔아봤자 수레값도 안 나온다. 그러나 도윤은 이미 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는 숯을 굽는 상인들에게 팔렸고, 곰팡이 핀 가죽은 병사들의 군화 밑창을 잇는 재료로 쓰였으며, 깨진 옹기는 공사판에서 바닥을 다지는 쇠석 대용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창고 정리해서 나온 돈이 임태준의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전주 고을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천의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장마도 오지 않았고 비 한 방울 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는 사이 식량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값이 한 달 새 2배가 되었고 2달째로 접어들자 3배에 육박하였습니다. 전주의 다른 상단들은 이 가뭄을 노골적인 기회로 삼았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가격이 더 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임씨 가문도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 어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임태하는 아이를 찾아와 눈을 빛냈습니다. 도윤아, 지금이 바로 기회다. 곳간을 굳게 잠그고 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올해 이 가뭄으로 임씨 가문이 전주를 통째로 살 수도 있다. 할아버님, 저는 반대로 하려 합니다. 임씨 가문의 곳간을 열고 고을의 소장농들에게 이자 없이 곡식을 배급하겠습니다. 임태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남 임태준도 달려와 말렸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이미 곳간지기를 불러 배급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사람 사이로 흘러야 살아있는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굶주리는 이 사람들은 이 가뭄이 지나고 나서 임씨 가문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임씨 가문이 곳간을 열었다는 소식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굶주린 소장농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가족수, 지급한 곡식의 양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은 훗날 가문의 소작관리 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을의 권력자 엄기석 사또가 임씨 가문에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굴량미 조달을 명목으로 가문의 곡식을 내놓으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은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굴량미라 하셨습니까? 현재 국경에 군사 이동이 없는데 굴량미가 어디 쓰입니까? 그리고 이 공문의 수령 서명이 사또의 관인이 아닌 사또 개인의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징발이 아닙니다. 사또의 사람은 얼굴이 붉어져 돌아갔습니다. 분노한 엄기석 사또는 임씨 가문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부터 밀수 혐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도윤이 관리하는 장부에는 털끝만한 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뭄에 백성을 구한 임씨 가문을 사또가 괴롭힌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 사또를 압박하였습니다. 엄기석 사또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권력보다 신용이 강하고 칼보다 민심이 강합니다. 이것이 증조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이치입니다. 가뭄이 한 달을 더 이어지다가 갑자기 끝났을 때 사람들은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뭄 뒤에 찾아온 것은 비가 아니라 홍수였습니다. 마른 땅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흘간 폭우가 쏟아지자 전주천이 범람하였습니다. 강변의 마을들이 물에 잠겼고 저지대에 있던 창고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주의 다른 상단들이 가뭄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고스란히 물에 잠겼습니다. 한 상단의 곳간은 완전히 수몰되어 쌀 수백 가마니가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전주 최대의 경쟁 상단이 하룻밤 사이에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것입니다. 다른 상단들도 피해는 크고 작았으나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씨 가문의 창고만은 멀쩡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도윤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창고에서 묵은 쓰레기들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고지대에 새 보루를 쌓은 것입니다. 또한 창고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물막이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전주천의 강수량 기록을 보면 가뭄 뒤에 큰 비가 오는 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태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쓰레기를 팔아번 푼돈으로 쓸데없이 땅을 파고 돌을 쌓는다고 비웃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임씨 가문의 창고만이 전주에서 온전한 곡식을 보유한 유일한 창고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또의 관하에서도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도윤을 압박하던 엄기석 사또도 이번에는 정중하게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차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을 부르는 대신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곡식은 정당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전주에서 거래되는 물자의 보관과 유통권을 임씨 가문이 관리하는 것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조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차례의 홍수로 도윤은 임씨 가문을 전주 물자 유통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물에 잠긴 다른 상단들의 물건을 소작농들과 함께 구조하러 나섰습니다. 경쟁자들의 재산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의 상권이 살아야 임씨 가문도 삽니다. 지금 저들을 구하는 것이 고을 전체의 상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쟁 상단의 주인들은 도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상단이 자발적으로 임씨 가문과의 연합 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한 해 전 10살 아이에게 열쇠를 맡겼다고 웃음거리가 되었던 임씨 가문이 이제는 전주 상권을 이끄는 맹주가 된 것입니다. 도윤이 열쇠를 쥔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백술래 노인은 다시 온 가족을 대청마루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노인의 결정에 항의하려는 기세가 살벌하였다면 오늘은 모두가 고개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곳간지기가 1년간의 결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홍수와 가뭄이라는 전례 없는 이중 재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씨 가문의 재산은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임씨 가문의 신용이 전주 고을 전체에 뿌리를 내렸고 관아조차 가문의 협조를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가 끝날 때까지 마당이 조용하였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장남 임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이 열쇠를 탐내면서도 정작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도윤아, 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고맙다. 임태준도 따라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가문의 돈을 훔쳤다.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는 이 아이가 석 달 만에 내 빚을 정당하게 해결해 준 방식이 보여주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 백술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오랜 세월 품어온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비로소 녹기 시작하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 결정이 노망이라 생각하느냐? 어머니의 안목이 가문을 구하셨습니다. 소자들이 어리석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열쇠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 안에서 열쇠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의 무게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의 대상이 아닌 가문을 살린 뿌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임태하는 투전판 대신 도윤의 곁에서 물자 수송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임태준은 가문의 장부를 정직하게 관리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윤의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니라 경외심이었습니다. 첫 겨울 눈이 내리던 날, 백술래 노인은 몸져 누웠습니다. 의원이 다녀갔고 식솔들이 번갈아 방을 지켰습니다. 노인은 며칠을 자리에 누워 지내다가 어느 맑은 아침에 눈을 뜨고 도윤을 찾았습니다. 도윤아, 이리 오거라.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노인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지난 1년 동안 그 열쇠를 쥐어보니 무엇이 가장 무겁더냐? 도윤은 잠시 눈을 내리감았다가 다시 뜨고 대답하였습니다. 증조 할머니, 은전의 무게보다 사람의 눈물이 더 무거웠습니다. 곡식의 무게보다 굶주린 이들의 기대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래,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사람 사이로 흐르게 하면 생명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그것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는데 너는 1년 만에 그것을 살아냈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열쇠를 다른 분께 주셨다면 저는 영영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노인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손을 뻗어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열쇠는 없었습니다. 이미 도윤에게 넘겨준 지 1년이 된 열쇠. 노인은 빈 허리춤을 잠시 어루만지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이 집안은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다. 백술래 노인은 그날 밤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리춤에서 들리던 철렁 소리는 이제 영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임씨 가문의 모든 식솔의 가슴 속에 그리고 전주 고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장례식 날 고을의 수천 명 농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도 정식으로 조문을 왔고 전주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산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술래 노인이 평생 쌓아온 진심과 도윤이 1년 만에 이어받은 그 진심이 함께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살이었던 도윤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다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임씨 가문의 상단은 전주를 넘어 공주와 한양, 그리고 멀리 제주 바다 건너까지 그 이름이 닿았습니다. 조선 팔도의 상인들은 임씨 가문의 신용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름으로 꼽았고 가난한 행상조차 임씨 가문의 창고에 물건을 맡기면 떼일 걱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화려한 비단옷보다 언제나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거만한 가마를 타는 대신 직접 발로 걸어서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상인들과 마주 앉아 직접 차를 따르고 소장농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윤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두고 어찌 저리 검소하십니까? 이제 고을에서 가장 큰 가마를 타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면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걸어야 흙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걸어야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인은 땅과 사람을 잇는 순간 장사를 잃습니다. 도윤의 집무실 벽에는 낡고 녹슨 열쇠 뭉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백술래 노인이 10살의 자신에게 건네준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저것이 제 인생의 첫 스승이었습니다. 그 쇳덩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책임이었습니다. 재물을 쥔 손보다 사람을 쥔 손이 더 단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문의 전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임씨 가문의 자손이 10살이 되면 반드시 일주일간 곳간의 열쇠를 직접 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곳간을 지키며 직접 곡식을 세고 상인을 만나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면 어른들 앞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말해야 하였습니다. 어느 해에는 자손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열쇠는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백술래 노인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씨 가문은 그 이후로도 대대로 전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으로 이름을 이어갔습니다. 가문의 창고에는 언제나 비상용 곡식이 채워져 있었고 고을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것이 임씨 가문이었습니다. 재물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예의임을 이 가문의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살 어린아이에게 전 재산의 열쇠를 건넨 백술래 노인의 파격적인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변 사람 모두가 노망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결정이 훗날 가문을 구한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노인이 눈앞에 서열이나 관습에 얽매여 아들들에게 열쇠를 주었더라면 임씨 가문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나이인가, 지위인가, 아니면 피를 나눈 인연인가? 백술래 노인이 도윤의 손에 열쇠를 올려놓은 것은 아이의 나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라는 기준보다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향한 따뜻한 가슴, 그리고 두려움보다 책임감을 먼저 느끼는 마음. 노인은 계산기 대신 아이의 눈에 담긴 이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도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재물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 더 많이 쌓으려는 대신 나눈 것, 홍수가 왔을 때 경쟁자를 밟는 대신 함께 살린 것, 권력이 압박할 때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민심을 방패로 세운 것. 이 모든 선택의 바탕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사람 사이로 흘러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사를 통해 배워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백술래 노인의 파격이 없었다면 도윤의 지혜는 마당 구석에서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도윤의 결단이 없었다면 노인의 안목은 끝내 빛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나만의 작은 욕심이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끔은 그 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의 재물을, 나의 재능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도윤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는 진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지혜의 열쇠가 반짝이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